자, 시간 관계상 민주당 이야기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보는데요. 그 의장님께서 2010년 당원 주권주의를 네. 당과 강령에 넣은 주인공입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는 아직까지 당원 주권주의가 뭔가 좀 생소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당원 중심 정당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고 민주당이 이 강령에도 지금 이제 집어넣은 거죠. 예.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당원 중심 정당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건지 지금까지 정당하고. 네. 그 2010년인데요. 예. 두 가지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개정안, 강령 개정안을 이제 예. 동료들 의원들과 함께 그룹핑을 해서 만들고 그걸 관철해냈습니다. 관철해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면서 문제 의식이 저는 총재 시절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대변인으로 날렸죠.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거는 김대중 총재가 공천을 줬어요. 김대중 맞습니다. 총재가 공천을 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인 지배 정당 시대에 저쪽 당은 YS가 공천을 주는 거고 예. 이쪽은 DJ가 공천을 주는 거고 제3당인 공화당은 JP가 공천을 주는 거고 맞습니다. 삼김 시대잖아요. 그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쇄신 정풍 운동에 나선 것이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소위 이제 열린 우리당 창당에 이제 주역이 되는데 열린 우리당 창당의 핵심 철학이 뭐냐면 정치 개혁이고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입니다. 그때 기간 당원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예. 기간 당원. 네. 그래서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권력을 이렇게 이양이라고 할까요? 넘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못하게,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이렇게 그 제도를 설계했었죠. 그래서 지구당의 당원들, 대의원들이 3, 3, 5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의원 추천해서 실질적인 지구당의 운영체였고 의원은 그냥 의원이지 지구당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열린 우리당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거는 2004년이고 이제 그게 2004년이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그 연장 속에서 민주당 제가 당 대표 선거에 나와서 그 당헌과 강령 개정안을 내면서 헌법 1조를 그대로 차용한 거죠.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당헌에다가 이제 명시했고 또 2조의 목적에다가 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편적 복지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쪽으로는 당원 주권주의, 한쪽으로는 깃발, 이념에 있어서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그 당의 깃발로 이제 선택하게 된 2010년 10월 3일이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역사는 과거에 DJ 이전까지는 이제 야당을 얘기할 때 항상 정통 보수 야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신민당, 정통 보수 야당 신민당, 민주당 이렇게 불렀는데 김대중 총재 시절에 중도 개혁 정당이라는 이제 개념화를 한 거예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정치국민회의 중도 개혁 정당 이렇게 걸었고 그다음에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은 진보적 민주당, 중도 진보 정당 민주당. 왜냐하면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당시에 진보 정당의 강령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것이 전 당원과 의원들에게 체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선도적으로 그런 어떤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제 지금 그때는 이제 2010년 상황은 이제 대의원은 있었지만 당원은
동원 대상으로서 당원이었지 주인 의식, 주체 의식으로 무장된 당원은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 약 한 20만이었던 당원이 지금 125만입니다. 요번에 전당대회 참여하는 그 선거인단이 125만인데 20만이 155만 된 거는 100만이 늘었잖아요. 2017년에서 한 5, 6년, 6,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2017년까지 한 대의원 10,000명 시대에서 이제 당원 5만, 10만, 20만을 쭉 유지하고 있었는데 5, 6년, 6, 7년 사이에 120만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촛불이 있었어요. 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대거 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겁니다. 요 사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체되거나 급감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힘이 후원금도 줄고 이게 이제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잖아요. 이 촛불을 들고 살아있는 권력을 제거했잖아요.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통한, 정당을 통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세상의 개혁.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그 사이에 2017년 이후에 왜 이렇게 100만이 늘었는가라는. 그러면 이 100만, 늘어난 100만 당원, 합쳐서 120만, 125만 당원들에게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공로, 그분들의 그 당의 주인 의식에 합당한 권리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국민들께는 좀 의아할 수도 있죠. 상식으로는 국회의장 뽑는데 당원들이 뭐 참여해. 근데 아니 이 정당이 각성된 당원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당원들이 주인인 정당인데 그렇다면 당의 중요한 인사결정 문제, 국회직이지만 꼭 그것이 의원들의 독점물이어야 되는가 하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찬성했습니다. 당원들 참여 맞다. 원내대표도 맞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해가 되네요. 예. 금방 말한 당원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당원이 바뀌었죠. 실질적 당의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원 중심 정당이 제도적으로는 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3인당이나 뭐 60만, 70만 이런 수준 당비내는 당원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20만이라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예입니다. 당비내는 당원이 120만. 그렇죠. 당비내는 당원. 권리 당원이 권리당원. 권리당원이죠. 권리를 가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당원들이 1년에 5파운드 한 뭐 10,000원 돈 아니죠? 한 6, 7, 8천 원.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1,000원씩 최소 뭐 2,000원 이렇게 내면은 뭐 12,000원, 2만 원 뭐 이렇게 내는 당원이 125만이라는 건 이건 한국 정치에서 엄청난 현상입니다. 엄청난 자산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변화가 있는데 사실 그 변화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 문제와 비판도 항상 동반하는 게 그 역사에서 늘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그 개딸 팬담 현상 이런 식으로 비판도 많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 중심으로 가면서 다양성과 민주성이 퇴화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언론에서는 더욱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장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부 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도 있지만 지금 이 촛불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린 그런 경험을 가졌던 민주당의 권리당원 125만 중에 촛불 안 든 사람은 거의 없죠. 촛불의 주체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주체들이 다 들어왔네 보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분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촛불로 만든 정권이 5년 만에 가장 최악의 정권에게 이 정권을 빼앗겼는데 그러면 핵심 과제, 최우선 과제는 다시 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열정의 그 출발점, 열정의 동력,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현상이 개딸로 표현되는 건데 권리당원 전체를 개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사실관계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민주당의 뭐 김두관 지금 당대표 후보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다음 민주당이 좀 이렇게 퇴색되고 있다. 그 가장 근본에는 다양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참혹한 정치 현실입니다. 참혹한 정치 현실. 90%가 이재명 대표에게 나오는 것도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그 부분도 있겠지만 더 핵심에는 빨리 이거 끝내야 된다라는 거고 확실하게 정권 바꿔야 된다 하는 열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총선 미지면서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2017년에서 이어져 있는 겁니다. 17년에서 이어져 있다. 길게 보면은 지금 의장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대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는 아니고 동지입니다. 동지. 하여튼간에 유명한 정통 있었잖아요. 정통. 이게 우리 의장님이 하던 지지 세력들.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대화도 나눈 적이 있고 자기는 그때 아마 정치를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도 저한테 하고 그랬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보던 우리 이재명 대표 부대변인도 했죠 아마.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지금 저도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새롭게 본 것은 남한산성 노점상 철거한 도지사 시절에 계곡 되돌려놓은 거. 그걸 보면서 대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구나.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도지사 수십 명 있었지만 해결 못했잖아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뭐 후배지만 전밤으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참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집행 능력의 소유자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오늘 낮에 김두관 후보를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대로 가면은 잘하면 8대2고 아니면 9대1 되는데 결과가 그래서 자기가 우려하는 바는 대선 경선도 거의 이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 되면은 단일 후보 사실상 단일 후보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본선에서 미지수가 된다 본선 경쟁력이 이런 우려를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김두관 후보 참 훌륭한 후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후보에게 90만 표를 줬습니다. 90만 표. 그때는 아마 유권자가 지금의 절반쯤 됐겠죠. 근데 그 90만 표 차이라는 것이 김대중 후보의 평생 정치 자산이었습니다. 그게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2년 전 선거에서 24만 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1,600만 명입니다. 1,6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엊그저께 기억이에요. 0.7%의 차이. 사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면 다음 가장 유력한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그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적 기억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무슨 정당 내에서의 경합이 경쟁이 있어야 하고 이거는 다음 문제고.
그런데 그런 유력 후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인데,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지금 계속 휘말려 있고, 10월 달부터 1심 선고들이 떨어진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보십니까? 제가 자꾸 이 정치사적으로 좀 돌아보게 되는데, 1997년 10월에 대선을 불과 2달 남은 시점에 DJ 비자금 600억 비자금 사건이 불거집니다. 예. DJ 비자금 예. 사건. 그 이제 2달 뒤 선거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거기서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어록을 남깁니다. 네. 그 당시에는 안 알려졌어요. 그 보고를 받고 YS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검사놈들이 뽑는 게 아니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검사들이 뽑는 게 아니야. 일갈했다고.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근데 사법부도 그런 국민주권주의로부터 저는 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제에 충실해달라. 예. 라는 사법부에.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YS 명언이에요. 근데 1심 만약에 유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일시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뭐 1심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뭐 더 당합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아마 그 전에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법들이 선고 뭐 몇 년씩 끄는 경우도 천지네. 예. 그렇죠. 법관이 국민주권 얘기합니다만, 국민이 선택해야 할 몫을 네.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를 결정할 수 없죠. 미국 대법도 그렇더라고. 트럼프에 대해서.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자기들이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죠. 우리 의장님이 국회 상임위로 가방위를 선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계십니까?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니, 전혀 희망하지 않았는데 보통 외통이 강제로 배정됐어요. 강제로 배정됐어요. 강제로 배정됐어요. 아, 그래서 뭐 보통 보면 그냥 외통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당에 도움이 된다면 뭐 네. 앉아 있으마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제일 뜨거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뜨겁습니다. 지금 이 방송사법은 또 이렇게 이 거부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장악이 굉장히 뭐 너무 거칠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방송 뉴스 할 때는, 뉴스 앵커 할 때는 예. 채널이 예. 11번이 MBC예요. 이렇게 돌리면 9번이요, KBS. 예. 그러면 7번은 이제 드라마하고 KBS 2. 채널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큰 사건 터지고 그러면 시청률이 50%도 나와요. 예. 네? 대한민국의 텔레비가 다 켜지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건 방송을 장악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요. 1인 미디어 시대고. 예. 네? 그래서 MBC를 틀어준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신뢰가 생길까요? 아주 중대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인물을 내놔야지. 지금 이진숙, 김태규, 이게 뭡니까? 후배들이시잖아요. 예.
이제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그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취하게 하는 것인가 안타까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 미국 대선은 우리랑 상당히 한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누구 당선을 예측하십니까? 지금 다시 이제 국면이 판이 바뀌었어요. 예, 판이 예. 바뀌었는데 이제 물론 저희 희망이 좀 섞였겠지만 기후 재앙을 부인하는 트럼프, 그다음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트럼프. 그래서 이건 분명히 미국 민주주의의 재앙이지요.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몰고 올 사람일 터인데, 그러나 저는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희망이 좀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한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현상 유지로는 답이 없습니다. 현상을 어떻게든 변경해야 합니다. 근데 북한은 체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게 핵심의 모든 권력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움직이지 않고, 그 핵심 권력을 움직이지 않고 이 한반도 정세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룸이 생긴다고 봅니다. 현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참 걱정입니다만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2기가 되는 거죠. 오바마 3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전략적 방치, 무시 전략. 전략적 인내.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무시 정책. 방치 정책.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오로지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한미일 동맹 추구. 그 속에서 손상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외 전략의 종속 변수로서 그걸 그냥 수용할 거냐. 예. 한미 동맹은 축이지만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냐라는 양자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정부는 이제 포기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고민과 자율적 주체적 결정을 포기한 거고 그냥 따라가는 거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이 한국의 국익을 조화시킬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트럼프가 생길 때는 그게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 있는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질문은 마지막 결국 문제의식의 질문은 뭐냐면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미국의 문제인가? 중국의 문제인가? 내 문제잖아요. 예. 내 문제를 내가 어떤 의견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내 의견은 뭔가? 양자대화 해라. 그리고 사자대화로 가자. 사자회담으로 가자. 그것이 나는 이걸 민주당의 당론으로 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마지막에 개성공단으로서 뭔가 남북 관계에 좀 획기적인 경협 기타 등등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예. 국민들을 지금 기억에서 상호상호 잊혀지가 쓰인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런 부탁드립니다. 일본 말이지만 쇼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쇼부를. 예. 트럼프와는 예. 트럼프 정부와는 그런 승부를 한번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가령 개성공단 열자. 대신 미국이 원하는 거 뭐 빠타할 수도 있죠. 평양, 서울, 워싱턴 3자 간의 딜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까지 해서 사자틀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세계 전략
일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니까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평화를 안정화하는 그런 고민과 노력과 주체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 그대로 가면은 이거는 위험하다. 현실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골짜기로 빠져드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뭔가 변화가 깨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햇빛 비치는 광야로 나와야죠.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자는 비전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낫다.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김능구 대표의 그런 통찰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 폴리뉴스 구독자들 여러분과 함께 정말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대한민국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